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는 전원 비명계 문재인 세력입니다. 이재명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민주당 공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 비교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했던 총선과 완연히 다릅니다. 지금 총선에서 이 공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과거 문재인 세력도 그렇고 다른 친문재인 세력 또 범문재인 세력까지 당황하다 못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하위 20%가 통보가 됐는데, 자, 어디서 통보는 받았는데, 그대로 그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누가 했는지, 통보는 당 공관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에 너도 나도 지금 갈등과 당이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제 그 사선의 국회 부의장, 자, 김영주, 여기 영등포 바로 여의도가 있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영등포 갑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의원이고요. 합리적인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으니까 또 노동부 장관까지 문재인 정권 때 지냈죠.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들은 얘기가 있었겠죠. 또 거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을 포함해서 또 김 의원 외에도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사롭지 않게 이재명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근거로 하위 20% 또 하위 10%를 정하느냐,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지금 하위 20% 저도 따로 제가 받았던 정보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여기 하위 20% 안에는 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저께부터 쭉 취재하면서 봤던데, 여기 안에는 심지어는 안민석 또 포함되어 있고요. 황운하는 이미 포함되어 있죠. 본인이 불출마하기 전에 하위 20%에 들어갔고, 그 다음 심지어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하는 서울의 그 서울 강북입니다. 거기에 박용진 의원은 심지어 하위 20%도 아니고 하위 1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다수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요, 하위 평가, 현재 당에서 얘기하기는 민주당에서 31명 중에 이 문재인계가 28명입니다. 31 중에 28명이 다죠. 결국은 비명계 또는 친문재인계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화된 겁니다. 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통보를 미뤄왔었는데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고 이제 엊그저께부터 통보를 시작했죠. 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쨌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단 발표를 미루다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난 겁니다.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는 전원 비명계 문재인 세력입니다. 이재명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위 10%. 여기에 박용진 의원이 들어간 것이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박용진 의원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때도 박용진 의원이 이낙연, 정세균과 함께 이재명과 대결을 했었죠.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비공개인데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수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비명계에서는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어떤 친명계 지도부가
임명한 이 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평가위원들 자체가 비명계 쪽에 이 정량적 평가에 하위 점수를 그냥 몰아줬다는 거고요. 자, 이제 사실상의 비명 학살, 이 우려가 현실로 끝난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당 내에서는 문재인 세력과 손절을 결정한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자, 이제 문제는 그럼 도대체 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번 공천 지금 평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재명의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누구도 이렇게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또 문재인을 직접 경남 우리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서 만났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이게 문재인이 뒤통수를 맞은 건지 원래 이재명이 이런 구상을 했는 건지 자, 지금부터 밝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소리뜰림 문재인이 개털되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 정황용님 김정은 지령 따라 움직이는 점제명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김정은 지령 따라 움직이는 점제명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과학적 정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지령을 내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큰 틀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고 그렇죠? 또 북한과 같은 유사 전체주의로 만들자는 지령은 내리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무조건 지령 따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과도한 이렇게 분석하면 별로 우리가 중도층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화꽃 당신님도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센슈만이 분석하는 그렇습니다. 민당 두동강 나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센슈가 분석하는 겁니다. 우선 그 이재명의 목표는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적 전술과 정치적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 좌파 전문가 센슈의 눈에 그대로 보여주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목표는 뭐냐? 이미 알고 있듯이 당권과 대권을 2027년 3월까지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서 가져간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는 어떻게 조직을 꾸릴 것인가를 조직 전술. 두 번째, 이러한 조직 전술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 이슈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게 정치 전술 또 정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드디어 여기 박경현님 말씀처럼 이렇게 바뀌니까 아마 두동강 센슈도 그렇게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조직 구상은 이렇습니다. 2027년까지 당권과 대권을 갖고 가려면 뭔가 함께할 연합 세력이 있어야죠. 외곽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당 내 세력도 필요하고 당 외 세력도 필요하죠. 당 내 세력으로는 원래 문재인 세력과 기본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과 지난 양산에 내려가서 봉하마을 양산에 내려가서 만난 이후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비례대표를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입장을 바뀐 이후에 이재명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이재명 사람들 그대로 비례대표로 다 공천을 줘서 깔아버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좌파 진영의 의석수를 기본적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번에 47석 중에서 비례대표, 이번에는 이 연동형에 만약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당시에 결정했던 연동형 요게 지금 그 당시 캡을 씌웠는데, 요 캡이 30석인가를 씌웠죠. 요 캡에서 요거가 이번에 선거법 이 합의 없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캡도 사라지고 100% 다 이제는 연동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인 최소한 절반을 좌파 연합 세력에게 넘겨주는 거고요. 자, 그럼 지난번보다 더 넘겨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당내 지역구에 공천 주는 지역구, 이 공천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당권과 대권을 가져가는데 2027년까지 첫째, 이제 당 외에서는 당 내와 당 외가 있죠. 자, 당 내에서는 문재인 세력과 손절을 결정한 겁니다. 원래 손절 결정하지 않았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문재인 친문 세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재명 세력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게 이제 기본 당 내부의 조직 구상에서 당 내에서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연동형으로 바꿔지면서 병립형에서 완전히 문재인 세력과 당 내부에서는 손절할 거를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종석 공천을 뭐 줄 거냐 말 거냐 등등 문재인 세력들, 뭐 홍영표, 친문 세력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안민석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정춘숙, 뭐 경상도부터 모든 지역에 이 문재인 세력들에는 기본적인 손절, 완전히 손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자, 두 번째는 100% 22대 총선의 민주당은 원래 이재명 당이대 친문 세력 일부 있는 것, 여기서 100% 찐 이재명 당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지금 시사평론가나 정치 분석가, 평론가들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센슈가 여러분들에게 분석드리는 겁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의 민주당은, 원내에서의 민주당은 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문 일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찐명 세력으로 100% 친 이재명 세력으로 다 탈바꿈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공천에서 당연히 문재인 세력 웬만하면 전부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직 구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총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찐명 공천으로 인해서 탈당하거나 또는 당이 깨지거나 쪼개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거 이재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일부 탈당하는 거 다 괜찮아. 가려면 가. 이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생각 중에 뭐냐. 22대 총선에서 벌어지는 앞으로 이재명과 대결할 수 있는 당권 투쟁에서의 문재인 세력의 일부, 또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문재인 세력의 일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완벽하게 당권, 대권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당권과 대권 그대로 고하겠다는 이재명의 전략적 목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러지 않고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이러한 공천 과정과 180도 다른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총선 목표도 수정됩니다. 원래는 총선에서 윤석열에 대비되는 반윤석열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다 묶어 세워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게 총선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51석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좌파, 범좌파 연합들이 한 거, 뭐 10석, 10석, 20석 해서 보통 한 170석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총선 목표에서 이재명이 목표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이 분열되거나 또는 당이 쪼개지는 경우에 이게 제1당이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감내하겠다.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자, 100석이 되더라도 151석이 아니고요. 140석도 아니고 130석도 아니고 심지어 100석이 된다 하더라도 100%찐 이재명 정당으로 완전히 환골탈퇴시킨다. 이게 이재명의 궁극적인 목표 수정으로 이번 센슈가 분석하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변화입니다. 지금 총선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조직적인 전술이 바뀌었고요. 그럼 정치적인 전술도 바뀌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지금 이재명의 찐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민변 출신, 다시 말해 586 운동권 세력들의 민노총, 전대협, 참여연대, 민변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조직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균열이 가고 이 내부가 문재인 지지, 이 내부도 문재인 지지, 이재명 지지 이게 좀 갈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찐명들이 영입도 안 했는데 여론조사에 문재인계 현역들이 있는 곳에 여론조사를 넣고 있는 게 지금 대다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민변 출신인데 그러니까 운동권 내부도 이재명에게 투항하거나 전향한 세력 중심으로 쭉 변호사 중심으로 지금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자,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이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사람들만 말씀드립니다. 이건택 변호사, 김기표 변호사, 김하중 변호사, 양부남 또 변호사, 전 부산고검장, 임윤태 변호사 모두 이재명 변호를 했던 자들로 다 깔아버리고요. 또 전부 다 이재명입니다. 또는 이재명 지금 측근들 김영과 이제 지금 이재명 측근 중에 김용도 있죠. 김용 변호사도 있고 김용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건 뭐냐? 총선 이후 벌어질 이재명 재판 리스크 또 대권까지 이 모두를 대다수 변호사들로 갈아치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도 보호하고 또 대권까지의 당권과 대권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싸움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사람도 공천 사람도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하게 되면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될 수 있는데 변호사 중심으로 쭉 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 첫째 재판 리스크 대비한 변호사 공천 정치적 구상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 제1당 그다음에 좌파 비례연합정당으로 200석을 달성해서 원래는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조기 탄핵을 실현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원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국민의힘 여론조사 이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200석을 실현 가능하든 안 하든 기본 목표치는 이 정치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해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결국 탄핵으로 가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거 포기한 겁니다. 이걸 포기한 겁니다. 총선 구상이 200석은 쉽지 않다. 결국은 문재인 세력과 연합해서 이것이 포기되는 순간 문재인 세력 또는 의회 바깥에 있는 문재인 세력까지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똘 이재명으로 뭉친 어차피 이 정치적 목표가 탄핵 목표가 폐기되는 순간 물론 선언적 의미로는 폐기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폐기하게 되면 남는 문제는 내 당권과 대권을 지키는 일, 내 재판 리스크를 지키는 일로 정치적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정치 목표에 따라서 총선에서의 공천과 조직적 목표들도 쭉 새롭게 다 새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목표를 2달 전부터 세웠다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지금 정세의 국민의힘 자유우파와 이 좌파 세력들의 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서로 국민 여론을
서로 간에 끌어들이는 이런 과정에 계속 정치적 조직적 목표들이 검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왔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이제 총선이 오늘 날짜로 50일입니다. 내일이면 49일입니다. 2달이 안 되는, 자, 총선이 사실상 한 달 반 남은 이 상태에서 이재명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또 향후 전국 구상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의회 내부에, 국회 내부에 문재인으로 중심되는 운동권의 이 정통 세력과는 단절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알지만 광우병 세력 있죠? 세월호 세력 있죠? 천안함 폭침 세력들 있죠? 지금 밖에 있는 범좌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세력들도 있지만 문재인 세력이 아닌 나머지 기타 좌파 세력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이들과 연합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총선과 전국을 끌어나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세력은 의회 내에 조직적으로 뭉쳐 있고요. 밖에 있는 범좌파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문재인 세력 내부에서는 다음번 대권 주자도 나오고 당권 주자도 나옵니다. 밖에 있는 범좌파 세력에는 당권과 대권 주자가 나올 만한 세력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밖에 있는 범좌파 세력들의 한계고,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충분히 이걸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당권과 대권을 끌고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문재인 세력은 어때요? 여긴 당권, 대권 세력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뿐만 아니라 뭐 홍영표라고 다시 국회의원 당선되면 당권 못 갖겠습니까? 당권을 뺏기는 순간 대권도 뺏기는 겁니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 문재인 세력은 치고 대안이 없는, 인물 대안이 없는 밖에 있는 범좌파 세력은 끌고 간다. 범좌파 비례연합정당으로. 이게 이재명의 이번 어제 오늘 보면서 며칠 전부터 이 센슈가 쭉 지켜보면서 분석했던 겁니다. 이게 좌파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재명의 실수. 여하튼 어젯밤에 센슈가 취재한 건 어젯밤에 홍영표, 그 다음에 이번에 20% 때문에 하위 10%로 간 박용진 제외하고 어젯밤에 홍영표를 포함해 친문 세력 여러 명이 따로 밤에 모여 집단행동의 결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낙연이 드디어 이준석과 이 합당을 거부하고 분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대로 가겠다고. 새로운 미래. 아마 홍영표를 포함한 어젯밤에 모였던 이 친문 세력,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모였던 모임이죠. 이들 세력과 설마 이낙연이 이준석과 이렇게 깨질 거라고는 이재명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거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거든요. 마침 절묘하게 이낙연은 당을 깨고, 지금 친문재인 세력들은 탈당이란 거사를 모의하고, 오늘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들 이낙연과 대거 탈당 후에 이낙연 당으로 통합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지 이제 며칠 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준비했던 이슈 마치고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자, 좌파가 또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또 해법을 갖고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이재명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깨져도 좋다. 자, 두 번째 CG 만드는 거 안 쓰는데 안 쓰실 건가요? 쓰죠. 예. 지금도요? 네.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CG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 두 번째 꼭지 띄워주실래요? 찾았다 비선팀 유령 조사기관. 그거 말고 문학진 홍영표가 해달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띄워주시죠. 예. 예. 자, 어젯밤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박용진을 제외하고
박용진은 왜냐하면 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운동권 내부의 다른 파죠. 문학진, 홍영표, 또 여기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이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문재인 세력들이 모였던 분들, 자, 드디어 탈당을까지 결행한 논의들이 어젯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 이미 탈당했던 세 사람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 외에 나머지 다른 분들 2차 탈당으로 그러나 이들은 다선 의원들이죠.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대로 이낙연 세력과 이제 어떻게 될지, 이재명이 설마 개혁신당이 오늘 깨지고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그대로 분리될 줄 모르고 서둘렀던 거거든요. 지금 공천을 굉장히 서두르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서둘러서 여론조사하고 서둘러서 하위 20%와 10%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드디어 언론사들에서 이 비선 공천 의혹, 또 이걸 조사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 현재 현역을 배제한 여론조사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발단은 사실은 지난 17일,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요 대상들이 전부 다선 의원들입니다. 자,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서울 구로갑, 홍영표 4선 의원이죠. 자, 인천 부평을, 송갑석, 광주 서갑 대표적입니다. 여기만이 아닌데 여기서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뒷부분에는 어느 조사기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봤더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보통 여론조사기관들이 되는데, 현재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곳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가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적합도 또 가상 대결에서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들 이름이 모두 빠진 건데요. 황당한 거죠. 그 대신에 현역 의원 이름이 빠진 대신에 서울 구로갑 지금 이인영 여기에서는 영입된 이용우 변호사 이름이 넣은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여기도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 이걸 대응하고 있는 판사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판사들이 아니고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경기도 시절부터 쭉 있어 왔던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관여했던 변호사들 이름입니다. 쭉 이자들이. 또 부평, 홍영표 이쪽에서는 이 이재명계 이동주 의원과 이번에 또 인재 영입으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여기는 노무현 때, 아니요, 노무현과 문재인 때 국정원과 통일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담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친구 연대 출신이고요. 82학번인데 저도 압니다. 함께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 좌파 운동을 함께 했었는데, 진보정당 운동을 같이 했었던 그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친북, 종북 운동권 출신. 세 번째, 광주 서갑에서도 송갑석 의원이죠. 여기도 빠진 채 정은경, 여러분 아시죠? 예, 정은경, 코로나 때 전남대 의대 교수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서 여론조사가 돌려준 거고요. 자, 이게 다 알려지니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어제 긴급한 모임들을 별도로 모처에서 가졌던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이들 외에 이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수진 의원이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신경질 내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죠.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실제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예, 우리 양승태 당시 그 대법원장 시절에 거기에 협조했다고 오히려 지금 알려져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수진 의원까지 배제돼서 당시 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예,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 능력도 안 되고 공천관리 능력도 안 되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 예, 역시 거의 뭐 똘끼가 있는 의원이죠. 그렇게 예, 단톡방에다 글도 올렸던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선 공천 의혹이 터져 나온 건데요. 이게 드디어 언론사들에서 이 비선 공천 의혹 또 이걸 조사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일보 취재 결과인데요. 이렇습니다. 중앙일보랑 TV조선 두 군데서 걸렸습니다. 두 군데 공교롭게 걸렸는데요. 바로 한국, 거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인텔 리서치 DNI라는 기관하고 한 군데만 아니고요. 지금 몇 군데인데 제가 오늘 이쪽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리서치 DNI도 있고 또 한국 인텔 리서치 같은 데도 있는데 지금 한국 인텔 리서치 여기는 리서치 DNI 여기가 성남 시절에 이재명 성남지사 시절이 성남시장 시절이죠. 성남시에서 용역을 준 건데 시민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용역을 줬던 업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도전했던 바로 그 앞둔 시기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업체인데요. 왜 이렇게? 심지어 지금 적합도와 경쟁력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또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인 겁니다. 이 업체 대표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2010년 이분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 당시도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던 범죄 경력이 있는 조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앙일보 조사에서 리서치 앤 DNI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 리서치 지금 회사가 두 개인데요. 전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리서치 보여드렸던 DNA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 리서치는 개인 회사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대표자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리서치 DNI는 이달 초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업체로 추가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린 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요, 이 PT 발표를 통해서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뒤늦게 여기를 또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 민주당 당직조조차 이미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또 다시 업체를 선정한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한 거죠. 이 업체를 또 선정하라고. 드디어 지금 현재 이번 공천 과정에 이 문학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이게 문학진 의원의 여론조사가 그 지역에 여론조사가 끝나자마자 문학진 의원이 전화로 안규백 지금 전체 전략위원장입니다. 전략위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왜냐면 문학진 의원은 나이도 많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선배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안규백 정도는 문학진 전 의원도 안규백 정도는 언제든지 전화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전화해서 야 이거 네가 조사한 거야? 거기서 조사한 거야? 그랬더니 안규백은 문학진 의원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요? 그럼 이거 누가 했어? 난 몰라요. 이런데
아무도 당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아니 형님이 그 후보보다 그 20%나 지는데요. 이렇게 전화통화로 문학진흥원한테 경쟁이 없다 통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학진흥원을 포함해서 이 사실이 급격하게 자 문재인 세력들한테 돌면서 결국은 동교동계에 과거 김대중 동교동계에 있는 원로들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되면서 원래 이 정치 공작 이런 것에 탁월하거든요. 옛날부터 DJ계, YS계는 이런 걸 쭉 해왔던 이런 걸 경험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동교동의 원로들까지 야 이거 도대체 비선팀이 있는 거야? 경기도 팀 또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쭉 돌았던 거고 이거 곧 밝혀질 겁니다. 드디어 비선팀 이번 유령조사기관 2군데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 여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여기 말고 요게 이제 비선팀의 여론조사가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 공식 대변인도 우리가 조사했던 거 아니고 다들 부인하고 있고 누가 조사한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조사된 결과들은 계속 나오고 또 이것이 하위 20% 10%의 발표로 반영이 되고 자, 이제 친문재인 세력 비선 유령 조사기관을 포함해서 이게 폭로가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준석의 DNA, 개인적 리틀 전두환의 개인적 DNA. 두 번째, 정치 기획을 한 것. 이것이 합작되면서 결국 당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기획이. 드디어 제가 지금 센슈 TV에서 벌써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거는 야 이거 지금 이대로 개혁신당 총선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지 이틀도 안 돼서 이틀 만에 당이 깨졌습니다. 오늘 당이 깨질 거로 돗자리 깔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당이 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완전히 정치권 돗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오늘 이낙연 대표 합당 합의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준석과 합당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한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통합을 깨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두르는 바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했던 건 일찍부터 이 통합이 깨거나 자신을 지우기로 기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낙연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미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낙연과 함께 이번에 같이 통합을 깼던 이번에 먼저 탈당 세력 중에서 민주당 탈당 3명의 탈당 세력 중에서 함께했던 우리 김종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낙연과 지금 같이 움직이는 여기에서 이준석을 전두환과 똑같다. 이준석과 리틀 전두환으로 이미 그죠? 리틀 전두환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테레사 K님, 센슈님 돗자리까지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센슈가 이 좌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족족 까는 즉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돗자리를 진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기획됐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요런 내용입니다. 자, 기획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획됐으면 센슈가 지금 보기엔 그러니까 센슈의 정치권의 감각 또 이 분석으로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게 기획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기획하느냐? 기획자가 누구냐? 기획을 하는데 누구가 모여서 어떤 자들이 기획을 했느냐?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기획을 했느냐? 기획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요거만 남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요게 깨지기 이틀 전부터 김종민 그렇습니다. 예. 김종민이 지금 이준석이 전두환, 그러니까 이준석을 앞으로 리틀 전두환이라고 부르시면 딱 되는 겁니다. 이종민 얘기대로. 센슈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고도로 훈련돼 있지 않으면 또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기획을 할 수가 없지요. 누가 과연 기획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엔 요거를 기획자 중에 중심이 누구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누구일 거라고? 한번 예상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개혁신당의 요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리틀 전두환 세력들입니다. 그죠? 리틀 전두환, 이준석 세력들이 그들은 이낙연 말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기획을 했거나 어느 자들이 모여서 기획을 했거나 리틀 이재명 세력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1순위. 진짜 이거 마치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럴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이 정치 기획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준석의 개인적 소양이 있습니다. 성품. 이게 결합이 된 거거든요. 자, 이준석의 DNA, 개인적 리틀 전두환의 개인적 DNA. 두 번째, 정치 기획을 한 것. 이것이 합작되면서 결국 당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기획이. 예. 정금민 및 조응천, 예, 리틀 이재명, 근데 조응천,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김종인. 조응천은 밑에 하위. 김종인이 제1순위. 아시겠습니까? 예. 누가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1순위는 김종인입니다. 양양자,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양양자 아웃. 양양자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 먼저, 이준석의 이 정치, 이들이 기획에 있어서 먼저 이준석의 DNA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자, 이준석은 왜 리틀 전두환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준석은 이 나르시스트들인데, 나르시즘을 갖고 있는 이 나르시스트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성격은 DNA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똑똑하고 최고야. 내가 이 분야에선 최고야. 이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늘 특권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을 합쳐서 좋은 지점으로 타협을 하는데, 이 나르시스트, 특히 이 리틀 전두환 수준의 이 나르시스트는 이 최고로 극대화된 나르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늘 타인으로부터 뭘 강탈하거나 뺏거나 이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낙연부터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나한테 선대위원회에서 홍보본부장 달라. 그렇죠? 또 내가 제기하고 있는 이 꾀주머니가 있는데, 복주머니, 요술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그 사람을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인을 이게 억압하거나 뺏거나 착취하거나, 그러나 이걸 주로 말로써 막 하는 것이죠. 현대판 독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독재는 물리력으로 뺏고 착취하는 것이고, 현대판 독재는요, 첫째 말로 하거나, 두 번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겉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뺏는 거거든요. 이게 이준석식 나르시스트,
세 가지 이 DNA, 성격, 취향, 성품, 자질입니다. 자, 하나, 특권의식. 내가 최고야. 제일 똑똑해. 두 번째, 공감 능력 부족. 그러니까 무조건 내 의견을 관철해야 돼요. 타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같이 합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현대식 독재로 리틀 전단으로 뺏거나 착취하거나 점령합니다. 요게 성품을 아시겠죠?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정치적 기획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1단계. 이준석이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를 갑자기 취소한 뒤에 선거 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쪽에서 들어오는 배복주 부대표, 배복주 입당 관련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합당 파기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낙연한테 전달이 된 거죠. 자, 극단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서 이걸 토론해야 되는데 무조건 통보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 져. 또 선거 시간이 없어. 이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통보했던 겁니다. 합당 파기를. 이낙연계. 자, 그 다음 2단계. 1단계 들어갔고 2단계. 자, 교묘한 정치적 술수와 기획입니다. 16일 날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뒤 그리고 합당 파기를 이낙연께 통보한 뒤 2단계 그 다음 날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기자회견에서 합당 파기를 어제 시사했는데 내일 합당을 파기한다고 기자회견 하는가 보다 하고 이낙연 쪽에서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야, 큰일 났다. 통합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이거 기자회견 한대. 이렇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다시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고도의 술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 이틀 후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이낙연과 여기 두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다 참여를 하죠. 최고위원들 조응천도 참여하고 전부 다 참여합니다. 자, 이낙연과 이낙연께서는 이낙연과 김종민이 참여합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 양양자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이런 최고위원회 다수파로서의 의석을 차지하려고 표결을 하게 되면 다수파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통합을 할 때 이낙연계가 완전히 당한 게 이준석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자, 정책위 의장 누구 달라, 당 사무총장 누구 달라, 최고위원 누구 달라 이렇게 자리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에서는 자, 개혁신당으로 이름도 양보하고 또 자리 달라는 거 전부 다 줬습니다. 김종민이 얘기하기 언론에 발표한 거로는 자, 기자들과 대담 속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 요구한 거 전부 다 줬다.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가 그나마 이낙연과 김종민은 순진한 겁니다. 노회한 이낙연도 당한 겁니다. 이준석에. 왜? 이준석 뒤에 김종인. 오랜 정치적 노하우와 노회한 김종인. 결국 김종인한테 이낙연이 당한 거죠. 그래서 최고위원회 전체 다수결 표결에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머릿수를 이준석이 다수파로 차지한 겁니다. 그 결과 바로 19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이 강행된 겁니다. 뭔지 아시죠? 이준석한테 공약 두 번째 누가 당원으로 들어오면 당원 심사하는 거 모든 권한을 이준석한테 다 준다. 라고 이낙연과 김종인을 빼놓고는 다 찬성을 한 겁니다. 이미 다 계획된 거죠. 그래서 19일 날 최고의 표결이 강행됐고 여기에 이낙연과 김종인은 바로 표결에 참여하자고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거고요. 이준석은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의 싸움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고도의 정치 기획에 이낙연이 아웃된 거다. 노예하다고 알고 있는 이낙연 결국은 좌파 이낙연이 그죠? 보수 내부에 개혁보수라고 하는 리틀 전두환과 김종인의 기획작품에 한 된통 뒤통수를 맞았다. 이게 센슈가 보는 오늘 제3지의 통합
배우 세력의 기획 작품인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자, 그러면 변호인단한테 돈 줄 필요가 있나요? 공천짜리 주면 되지 돈은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이재명이 심지어 이재명계라고 했던 친이 세력도 날리고 찐이 세력들만 일일이 지금 공천에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사법 리스크 대응과 두 번째 당권 대권에 대한 준비,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변호사들 중심으로 지금 공천을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증거. 아투사설 이재명 변호인단들입니다. 대거 출마. 자, 그러면 변호인단한테 돈 줄 필요가 있나요? 공천짜리 주면 되지 돈은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공천을 약속하면 되지 아무리 이런 변호인단들도 돈 필요 없는 겁니다. 권력을 주는 게 돈보다 나은 거죠. 자, 6명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하나하나 밝혀냅니다. 자, 사설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의 변호인단들이 대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렇습니다. 1번 한 명, 자, 사설에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자, 첫 번째 전 광주 고검장입니다. 어디서 출사표를 던졌냐? 광주, 전라도 광주 광산갑에. 이거 당연히 자, 빗자루만 꽂아도 당선되는 광주입니다. 여기에 공천이 유력합니다. 이 박균택 변호사 지금 고검장 출신 정관임에도요, 이재명의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 여기에 변호인에서 얼마 받고 이걸 하고 있냐면요, 수백만 원만 받고 이재명의 후원금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FC 후원금 사건을요, 수백만 원 받고 이게 사건을 수임했다고 합니다. 박균택. 여러분 네이버에서 얼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갑으로 출마합니다. 두 번째 인물. 이번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건택. 여기는요, 부천 병에 도전장을 냈는데, 여기 부천 병이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명진 전 국회의원 아십니까? 차명진 의원 여기가 민주당 판이거든요. 여기가. 그때 김문수 지사가 국회의원 했었고 차명진 의원에게 이걸 또 물려줬었거든요. 그때 정말 어거지로 당선된 곳인데 그 위에 김상희 의원이 4선까지 내리 당선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냥 민주당 꽂아 넣으면 그대로 당선되는 곳이죠. 여기에 바로 김상희를 날리고, 어젯밤에 문재인계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김상희도 어제 모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김상희 날리고 이건택 꽂는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세 번째 누구요? 또 이재명의 법률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이자는 김하중 변호사. 이것도 네이버에서 한번 김하중. 예. 여기는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지금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자리냐? 경기 화성 이원옥, 지금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간 이원옥,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5명. 5번째 양분왕. 여기도 부산 고검장이에요. 고검장 정도면 정관 예우합니다. 여기는 어디다 출사표를 더 던졌냐면, 여기도 전라도 광주 양양자가 있던 서구을, 여기도 빗자루 꽂으면 그냥 당선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변호사들을, 예, 이재명 주변으로 호위 부대로 전부 배치하고 있는 거죠. 이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또 있습니다. 6명. 6번째. 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법률 특보를 지낸 임윤택 변호사. 여기는 어디냐면 종천, 예, 개혁신당으로 탈당해서 간 종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아투사설에서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대거 출마를 선언한 것, 돈도 수백만 원 받고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후임했던 이런 이재명. 이들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공천은 당연히 받고 당선도 할 수 있는 곳에 곳곳에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미 이재명 당 사천 논란을 넘어서서요. 이제 문재인과 완전히 분리한 찐 이재명의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들의 파업에 굴복한다면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민노총과 전체 좌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총선을 지금 50여일 앞두고 이번 사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그 센슈의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이 돼서요. 일면 탑기사 이거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이번 집단 사직과 이 정부의 대처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일단 전국 전공의도 집단 사직을 했고요.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에 착수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당연히 의료 현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한다며 엄정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전공의들 13,000여 명의 집단 사직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주요 빅5 병원들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의사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인데요. 이게 센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내부에서 과연 이번 그 정부 정책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서 급등을 한 것으로 민주당과 차이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으로 가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압승입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 또 있습니다. 갤럽. 지금까지 쭉 중도 성향의 갤럽 조사도 지금 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가 6%죠. 요 6%까지 오차 범위 끝까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여론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그나마 다시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0%대로 지금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딱 그 발목에서 추락하느냐 올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총선 여론조사에 이게 변화가 요동이 칠 수 있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2,000명이 맞다 증언이,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아니면 하나도 안 맞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를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 투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총선 50일 남은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면에서 자, 센슈의 대통령실에 대한 제언입니다. 1,000명으로 늘릴지 2,000명으로 늘릴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80%대가 이상이 의사 중원을 찬성하고 있고요. 80%대가, 따라서 예전 의사 증언에 대해서 찬성했던 여론조사보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더군다나 급격하게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80%가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의사단체들의 이런 집단 행동, 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있어서 이 정책 기조를
윤석열 대통령 이 저기의 정책 기조를 양보하고 여기에 타협을 하게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요.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악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내일 모레 4월 10일 이후 구성될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좌파가 다수인지 우파가 다수인지를 떠나서 앞으로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고자 하는 구조개혁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다 무너지거나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 윤석열 정권이 의사들 파업에 굴복하고 타협을 하게 될 경우에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더라도 151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좌파들이 다수파가 될 경우에 국정은 거의 마비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센슈가 경고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작년과 재작년처럼 만약에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때 한번 타협하고 나중에 다시 이 타협하고 두 번째 파업 때 다시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서 화물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요. 또 건설 쪽에 건설 노조 건폭들에 대해서도 원칙을 갖고 대응해서 또 이 산업 현장도 정상화시켰거든요. 만약에 의사들도 이번에 여기서 이들의 파업에 굴복한다면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민노총과 전체 좌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 국민적 80% 이상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때에 1000명이나 2000명이나 중요하지 않다. 이번 국정 동력을 다시 한번 튼튼히 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반드시 이번 문제를 윤석열 정권의 원칙과 법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밀고 나가길 바란다. 이게 센슈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요청입니다.